자, 이론 뽀개기 42번째 시간이고 계약 총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저당권하고 계약 총론 앞부분 조금 봤죠. 자,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 계약을 통해서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액을 한도로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권이었었죠. 특징이 두 개.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과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완화.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었죠.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계속적 거래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며 근저당권 등기해야 되는데요.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두 개죠.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언제 확정되느냐? 결산기 도래.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 경매 신청 두 가지가 있었죠. 아주 중요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시 확정이 됐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락대물 완납한 때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최고액의 의미와 관해서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할 뿐 변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그랬고,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했죠. 근저당권의 내용의 변경이 있었죠. 채무자, 채권자 다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채무자나 채무의 범위를 바꿨을 때는 바꾸기 전 건은 담보되지 않고 바꾼 이후 것만 담보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를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양도라고 해서 근저당권이 설령 이전됐다. 언제 이전하죠? 채권 확정 이후에 채권과 함께 양도하죠. 채권 양도 통지해야 되고 근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계약법으로 넘어왔고요. 계약 총론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계약의 뜻이 뭐냐? 청약 승낙 들어가야 되고 의사 합치 들어가야 되고 채권 채무 발생한다 들어가고 법률 행위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네 가지가 있었죠.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 그 중에 내용 결정을 제한하는 단행법이 있었죠. 약관규제법이라고. 자, 약관규제법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편입통제와 불공정통제. 자, 편입통제는 뭐였어요? 작성자가 명시설명해라. 자, 여기서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거, 법에 규정된 걸 반복 부연하고 있는 조항,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작성자는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거. 명시설명한 약관과 다른 개별 약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는 거. 편입이 됐을 때 해석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해석에서 두 가지 조심하자 그랬죠.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불명확할 때 작성자 불이익 해석, 상대방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약관이 계약 내용이 편입이 되면 당사자가 약관을 지켜야 되고 이걸 약관의 구속력이라 했는데 근거는 뭐냐? 법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약관정의 무효라면 원칙, 그 조항만 무효. 예외, 계약 전체가 무효. 그래서 137조 일부 무효의 특칙이 약관규제법에는 규정이 돼 있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약의 종류를 볼 텐데요. 계약의 종류는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눕니다. 계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은 기준이 뭐냐? 민법에 규정이 있냐 없냐예요.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유명계약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붙여져 있다 해서 유명계약 이라고도 부르고요.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걸 비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계약하는 중개계약, 이런 건 민법에 규정이 없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비전형계약인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쌍무와 편무인데요. 이 쌍무와 편무는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구별합니다.
계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면 쌍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채무가 생기면 편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편무 계약에는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편무에는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증여는 뭐 일방적으로 재산을 주는 거고요.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이고요.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와 일을 맡기는 위임과 물건을 보관하는 임치도 무상일 때는 편무가 됩니다. 그 다음 쌍무와 편무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구별 실익이고요. 왜 구별하느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쌍무 계약에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게 됩니다. 구별 이유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상무상이 있는데요. 좀 전에 쌍무하고 편무는요,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한다 그랬죠. 유상하고 무상은요, 이행이 끝났을 때, 계약 체결하고 이행이 끝났을 때, 이행까지 끝났을 때 구별합니다. 자, 계약을 하고 이행이 끝났는데 봤더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있으면 유상이고요. 주기만 했다, 받은 게 없다, 그러면 무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계약에는 증여와 사용대차가 전형적인 무상입니다. 증여와 사용대차가 전형적인 무상이고요. 돈 빌리는 소비대차라든가 일을 맡기는 위임이라든가 보관을 맡기는 임치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기금은 뭐냐? 국민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달이 죽을 때까지 뭔가를 주거나 받기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종신정기금인데, 국민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연금 왔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유상이잖아. 반면에 노령연금은 어때요? 이거는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럼 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상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유무상을 왜 구별하느냐?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이 돼요. 매매. 특히 매매는 담보책임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유상계약에만 담보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쌍무, 편무와 유상, 무상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로 나눴을 때 전형적인 민법상 편무가 증여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현상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유무상으로 나누면요, 유상은요, 요게 유상이에요.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광고가 유상입니다. 나머지가 무상이에요. 그럼 어때요? 쌍무는 전부 유상이잖아요. 근데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유상 중에 무상이, 편무가 있잖아요. 그죠? 또 무상은 전부 편무잖아요. 근데 편무가 전부 무상인 건 아니죠. 편무 중에 현상광고라고 유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 유상이에요. 그래서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이 99% 비슷하지만 딱 달라지는 게 이 현상광고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 쌍무는 항상 유상이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자, 그럼 현상광고가 뭐냐? 현상광고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간간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를 했다.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준다. 이렇게. 자, 이 광고를 본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야만, 쿠폰 50장을 갖다 줘야만 갑과 을 사이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즉 현상 광고 계약이라는 것은 광고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 쿠폰 50장을 가져와라, 그 행위를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계약이에요. 결국 을이 갑에게 쿠폰 50장을 갖다 줘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가 뭐냐? 낙성계약이라고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낙성계약은요, 약속만으로 성립해요. 매매계약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약속만으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먼저 하거나 무언가를 먼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고, 민법상 전형계약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현상광고계약이 유일하게 요물계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야만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서 갑과 을 사이의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갑은 탕수육 한 접시를 줘야 될 채무가 생겨요. 갑만 채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편무입니다. 그리고 갑이 이렇게 탕수육 한 접시를 줬어요. 이행이 끝났죠. 끝나고 났더니 갑은 탕수육 한 접시 줬죠. 근데 그 전에 쿠폰 50장을 받은 게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현상광고 계약은 편무면서 유상이면서 요물계약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민법상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매매 가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요물계약입니다. 암기해 두세요. 요물계약 2개. 현상광고 계약과 계약금 계약. 계약의 종류 요 정도 자꾸 들으셔가지고요, 이해하시면 좋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는 달달달달 암기하셨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 암기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답을 고를까, 그 훈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요. 계약의 성립이라는 건 계약의 체결을 말하죠.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째, 계약도 범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목적이 존재해야 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 존재. 거기에다가 플러스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되죠. 이 양당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을에게 청혼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을이 수락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청혼을 했는데 병이 수락을 해. 계약이 성립할 리가, 결혼이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를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치해야 돼요. 갑이 자기 땅을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9천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당연히 계약이 성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요거를 객관적 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별거 아니죠. 그게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반가로 1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 즉 내용이 일치할 것이 요구가 되며 당연히 그 내용은 모든 사항에 관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일치하면 된다. 예컨대 매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에서 중요사항이란 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에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외의 사항들. 그게 뭐냐? 예컨대 대금 지급 시기, 대금 지급 장소, 대금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은 중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해서만 의사합치가 있으면 충분하니까 대금 지급 사항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대금 지급 장소라든가 대금 지급 방법과 같은 중요 사항이 아닌 것까지 모든 사항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 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이거 중요해라고 못을 박은 게 있어. 예컨대 대금 지급 방법. 갑이 매도인이 요구해요. 나는 5만 원권 현금으로 받겠다. 이건 사실 중요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은행으로 송금해도 되고 10만 원짜리 수표로 줘도 되고 상관없잖아. 그런데 갑이 중요하게 을에게 요구했어. 나는 대금을 5만 원 현금으로 받겠다. 그게 아니면 너하고 계약을 안 하겠다. 그게 이거예요.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을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때는 이것도 합의가 당연히 있어야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은 원칙과 예외라고 생각해서 판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무슨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에 하나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불합치는 불합의라고도 하는데요. 그 불합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아는 경우가 있어. 의식적 불합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무의식적 불합치. 우리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죠. 그 의사 흠결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 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랬고요. 모르는 걸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청약과 성낙 등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불합치, 불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는 나눠볼 수 있지만 알든 모르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성립했지만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가로 이번도 마찬가지죠. 불합치했어요. 근데 당사자는 합치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무의식적 불합치잖아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관적 합치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반가로 1번. 뭐냐 하면 예컨대 을하고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매도인 갑, 매수인 병이라고 만약에 써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죠.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한 을과 계약서의 명의인이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 계약 당사자, 매도인을 을로 볼 것인가 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그쵸? 이렇게 행위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인이 다를 때 행위자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 명의인을 당사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행위자를 명의인으로 보면 행위자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되는 거고요. 계약 당사자를 갑으로 보면 을은 갑의 대리인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자와 계약 당사자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원칙이 2번입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요, 행위자 을과 상대방 병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확정한답니다. 을과 병이 모두 을로 봤으면 을이고 을과 병이 모두 갑으로 봤으면 갑이고. 두 번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받느냐, 을로 받느냐, 갑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해라.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고요. 또 하나가 1번입니다. 갑이 은행 가서 계좌를 개설할 때 배우자 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어요. 돈은 갑돈이야. 갑의 돈을 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즉 차명 계좌예요. 이럴 때 그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냐 을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을이 실명 확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을이 계약 당사자다. 예금주는 갑이 아니라 을이다. 이렇게 주관적 합체와 관련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와 관련된 이 두 가지 판례를 계약 성립과 안에서 일단 원칙적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계약 성립의 구체적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이 나옵니다. 요거 앞으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두 번째, 이 527조부터 534조까지 보면 계약 성립의 모습이라고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 세 가지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리고 요게 99%예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 두 개인데 그 1%가 뭐냐? 청약만 있고요. 승낙이 없어요. 그럼에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532조와 533조.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조문하고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99%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된 조문이 나오면 조문까지 해석 암기할 겁니다. 자, 먼저 청약이 나왔습니다. 청약이 뭐냐?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죠.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즉 상대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게 대응이잖아요. 청약은 이 청약과 대응하는, 청약과 일치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이때 청약자는 특정인이겠죠.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하겠죠. 그런데 그 청약자가 누구냐가 청약 속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판매기 설치도 이 자동 판매기 내에 있는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사세요라는 청약이에요. 특정한 누군가가 설치했겠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약자는 특정인이 하되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누구에게 청약을 하는가? 특정인을 콕 찍어서 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승낙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승낙을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 속에는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1억에 사라.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갑이 을에게 그냥 A 토지를 사라. 그럼 을은 얼마에 사라는 거야 도대체?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사라고만 했어. 그럼 을이 1억이면 살게. 그럼 그에 대해서 갑이 오케이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사라. 요거는 청약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청약이 되려면 계약의 중요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A 토지를 1억에 사라.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구별해라? 청약의 유인. 좀 전에 제가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사라. 을이 1억에 사겠다. 갑이 오케이. 요래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오케이 하는 게 승낙이고요. 을이 1억에 사겠다는 게 청약이 되는 거고요. 갑이 A 토지를 사라. 이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이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의 유인이고요. 그걸 본 사람이 청약을 하는 거예요. 나 얼마에 사겠다. 그리고 분양 광고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니까 상가나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왜 구별하느냐? 청약에는 계약 내용이 들어있지만 청약의 유인 속에 들어있는 건 계약 내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청약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계약 내용이에요. 그러나 청약의 유인으로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계약 내용이 아닌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게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의 유인 속에 있는 것도 예외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원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거 아파트나 상가 분양 광고 이게 청약의 유인이다. 기억 정도 기억합니다. 최근에 니은이 나온 게 있어요. 견적서 제출 청약의 유인입니다. 기억 니은 정도 확인해 줍니다. 디귿은 보지 마시고요. 청약 유인 기억 니은 두 개. 그다음에 청약 효력이 나왔어요. 청약 효력이 뭐예요?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청약은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청약의 효력이란 건 계약 성립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게 있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당연히 상대방한테 도달한 효력이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 역시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그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청약은요. 상대방한테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청약자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527조입니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527조에서는 딱 이렇게 해놨어요.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전제가 뭐예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한다.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도달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한 경우.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미리 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라고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C는 생각하지 마시고 A, B 정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청약의 구속력이 뭐냐?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을 말하는데 그게 언제 발생하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그리고 예외가 있다. A, B. 그리고 판례 하나, 리을.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건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합의 해지합시다라고 청약을 한 걸로 봐요. 자, 이 청약서가 즉 명예퇴직 신청이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 못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가 승낙을 해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는 예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의 뜻을 받고 청약의 효력을 받고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걸 받고 예외를 받습니다. 나머지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라든가 계약 성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간을 또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